네, 잠시 기술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양해를 구하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 고민 저희와 함께 해주시죠. 아침의 투자 허잼입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홍선혜입니다. 오늘 여러분 못 찾아뵙는 줄 알고 조금 마음을 졸였는데 다행히 전 짐을 싸고 있었어요. 진짜요? 네. 아니면서 기다리고 있었으면서 어쨌든 여러분 다행히 네. 찾아뵙게 됐고 지금 남아 계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죠. 진짜. 그러니까 많이 나가셨고 그러니까. 그래도 또 더 들어오고 계시는 것 같아가지고 그러니까요. 오늘 네. 저희가 부동산 얘기 또 재밌게 준비를 했으니까 어디 가지 마시고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죠. 네, 아침엔 투자 오늘은 부동산 이야기로 준비를 했는데 네. 시장도 잠깐 점검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보합권에서 지금 방향성 좀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뭐 미국 국채, 네. 금리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여전히 남아 있는 그렇죠. 상황인데요. 네, 오늘 금요일 마무리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세미나 안내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저희가 계속해서 좀 선물 같은 세미나 많이 준비해서 소개를 드리고 있는데요. 5월 28일 일정으로 대구에서 준비하고 있는 세미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NH투자증권 해외 주식 자산관리 컨설팅부 정세찬 이사님하고요, 박현지 과장님께서 함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내외 유망 종목 탐색도 하고요, 여러분과 함께 또 오프라인에서 매매 전략 세미나까지 준비를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이번에는 대구로 떠납니다. 날짜 한번 체크하시죠. 5월 28일 수요일이고요. 오후 4시부터 시작을 합니다. NH농협은행 대구본부 3층 대강당에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국내외 유망 종목 탐색 매매 전략 세미나입니다. 실전 투자할 때에서 좀 많이 준비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 부분 체크해 보시고 5월 28일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NH투자증권 서대구 WM센터 세미나인데 장소는 NH농협은행 대구본부 3층 대강당입니다. 장소도 체크해 주시고요. 링크 통해서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목요일에 함께 해주시는 박지훈 부장님께서 세미나에 이제 자주 함께 하셔서 등판을 하시나요? 그러니까요. 시청자분들도 만나시고 강연도 하신다고 합니다. 강연도요? 네, 그냥 가는 게 아니고 맞아요. 가서 또 강연까지 함께. 일단 요 대구 세미나 주인공은 두 분이시지만 박지훈 부장님까지도 만나볼 수 있는 또 시간이니까 많이 신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혜 씨, 저는 원래 공부에 좀 뜻이 있습니다. 지금 어렸을 때 공부를 좀 안 해가지고 지금도 주식 공부 열심히 하고 있는데 나중에 이제 더 나이 먹기 전에 대학원을 가야겠다, 하버드를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트럼프 대통령 얘기하려고 그러는구나. 유학생을 안 받는다고 해가지고 진짜 트럼프 진짜 재밌는 사람 같아요. 지금 다니고 있는 유학생도 쫓아낸다고 하고. 그러게요. 좀 불안감, 위기감이 좀 그 유학생들 이제 어떻게 하나 좀 고조되고 있는데 이 뉴스도 좀 지켜봐야 되겠어요. 자, 오늘은 또 부동산 이야기, 부동산 고민을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오늘 앞에 기술적인 좀 사고가 있었지만 이게 참 이어지는 게 마침 맞은 게 앞에 우리 하창한 본부장님에서 이렇게 끊겼었나 봐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압구정 얘기하시더니 압구정 이러다가 끊겼던 것 같아요. 그게 또 자연스럽게 저희 부동산 얘기로 이어지는 게 어쨌든 사고였지만 그래도 자연스럽습니다. 네. 우리 정보현 부장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정보현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부동산 상황 왜 이제 부장님을 이 자리에 이 시기에 물론 뭐 가끔 나와주셔서 부동산 상황 설명해 주시지만 이게 대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니까 그렇죠. 요것과 연관지어서 지금 보일 상황이 많아서 진짜 들을 내용 많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또 오늘 준비를 하신 자료가 본인이 또 직접 또 레포트를 써주셨습니다. 예, 저희 팀에서 저하고 같이 있는 제 정윤아 수석연구원하고 함께 요번에 이틀 전에 발간을 했고요. 예, 저희 그 N2 부동산이라고 하는 회사 영상에도 그 렉처 형식으로 올라가고 그리고 실제로 이제 라이브로 오늘 또 이렇게 공개를 하게 됐습니다. 아주 좋습니다. 영광스럽습니다. 그 내용 바탕으로 해서 또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설명해 주실 거고, 자, 일단은 지난달부터 현재까지 부동산 시장 리뷰를 좀 보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상황이에요? 토어제가 서울 주요 지역에서 시행이 다시 되고 나서 한 달 만에 이제 인사드리게 되었는데요. 지난 한 달 동안 표현할 수 있는 이제 찰떡 같은 용어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제가 최근에
그 드라마를 보기 시작한 게 있는데 혹시 네. 폭삭 속았수다라고 왜 그걸 최근에 제가 그걸 바로 봤어야 되는데 저희는 이미 저희끼리 한바탕 그러셨군요. 울고 선혜 씨 눈이 더 커졌어요. 부어가지고 네. 보시고. 제가 그 초반에 보면서 그 애순이가 시인의 꿈을 꾸고서 보는 그렇죠. 식구 중에서 이것은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약간 좀 역설적인 상황을 얘기할 때 쓰이는데 부동산에서는 거래량이 이제 황금성이 부동산에 낮다 보니까 가격이 상승장에서만 좀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제 그런 모습인데 지난 작금의 한 달 동안의 모습은 거래량은 점점 감소합니다. 거래는 없는데 그래요? 신고가가 나오는 좀 그런 모습, 역설적인 좀 모습이 좀 눈에 띄었습니다. 그래서 뭐 가격은 이따가 뭐 부동산원 이제 주간 동향이랑 함께 말씀을 좀 드리겠지만 거래량 같은 경우가 이제 지난 뭐 2월달, 3월달 강남 같은 경우가 아까 압구정 얘기 많이 해주셨는데요. 강남이 이제 2월달에 한 600건 정도 됐고 3월달에 800건이 넘었었는데 지난달부터는 한 달에 뭐 46건, 50건도 채 안 되고요. 엄청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뭐 서초구나 뭐 송파구도 상황은 뭐 다르지 않습니다. 서초구가 한 달 동안 7건, 70건이 아니라 7건, 그리고 잠실도 한 60건이 채 안 되고요. 7건이요? 네, 7건. 진짜 그러니까 서울 전체의 강남 3구가 차지했던 거래 비중이 2월달, 3월달 이때만 하더라도 한 3분의 1 정도 됐었거든요. 근데 토어제 확대 발표 이후에는 5%도 안 되고 2%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거래는 없었지만 이어서 말씀드리겠지만 가격은 신고가가 계속 경신되는 압구정 살짝 말씀드리면 뭐 130억의 거래가 지금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130억이요. 네, 130억, 80평짜리. 아마 이게 상구역의 76동일 것 같은데. 그렇죠. 그래서 상업용 부동산이 그래서 오히려 시장을 주거용에 좀 뺏기고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수요가 이쪽으로 좀 오면서. 네, 그래서 한 달 동안은 뭐 이런 모습 좀 있었고 뭐 세종시 약진 뭐 이런 게 있었죠. 세종시 이야기도 있었고요. 왜 소리 없는 아우성이라고 하셨는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거래량은 없었는데 신고가는 나왔다. 네, 그렇죠. 그래서 보고서 제목도 새 시대 익숙한 불안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좀 대칭되는 느낌이죠. 이름도 참 잘 지어주시는 것 같은데 그 뜻이 아마 리포트 내용에 좀 들어가 있을 것 같은데 어제 오후에 부동산원 자료도 나왔습니다. 지금 부동산 전국 상황을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예, 매매와 전세 좀 나눠서 말씀드리겠고요. 일단 서울 아파트 값부터 말씀드리면 16주 연속 상승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5월 초에는 0.08% 그리고 둘째 주에는 0.1% 이렇게 상승폭을 좀 키워오다가 지난주,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은 0.13% 상승하면서 상승폭을 좀 더 키웠고요. 이 중심에는 그 강남 3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0.2에서 0.3% 정도 가까이 상승을 했었고, 물론 토어제 발표 이전에는 이제 주간 단위로 0.25%까지 상승을 했었는데 그만큼의 폭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 달이 지나가면서 상승폭은 갈수록 좀 더 키워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지역적으로는 강남 3구가 있었고 상품 유형별로는 이제 재건축이 좀 리드를 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이 밀집되어 있는 목동 중심의 양천구나 우리가 스튜디오가 있는 이곳 여의도 중심의 영등포구 이곳들도 0.1에서 0.2% 정도 상승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한강벨트가 좀 강했죠. 그래서 성동이나 강동구 같은 경우도 0.2% 정도 상승을 했는데 비해서 이곳을 제외한 이제 나머지 지역들은 좀 보합세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동대문이나 금천, 은평, 관악 이쪽은 오름세는 좀 보이지만 좀 보합이었고 노도강 지역은 지난주까지는 마이너스였어요. 근데 요번 주에는 이제 플러스로 좀 돌아섰고 수도권은 0.03%니까 그냥 좀 제자리 걸음이라고 보여지는데 속도는 좀 같은 폭으로 지방은 계속 좀 마이너스. 지방은 빠지고. 0.02%에서 0.04% 이렇게 0.02% 구간으로 늘어났고, 다만 이제 세종시만 이제 0.48%, 막 0.3% 전국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 아무래도 이제 선거를 앞두고 있다 보니까 그렇죠, 기대감이 좀 모아졌고요. 그리고 이어서 이제 전세 시장 말씀드리면. 전세는 이제 전국적으로 계속 상승을 좀 보여지고 있는데 뭐 0.04%니까 사실은 크게 와닿지는 않는 이제 그런 모습이고요.
근데 지방은 계속 역시나 마이너스 0.2%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서울, 경기, 수도권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매매와 전세가 약간의 이제 그 하락이 유지되고 있는 모습이고 서울은 이제 강남권 중심으로 해서 토어제가 묶여 있지만 거래는 죽었지만 가격은 이쪽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는 이제 그런 모습들. 예,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할 부분도 그렇고 네. 대선이 코앞이니까. 그렇죠. 네. 부동산 관련된 공약 그리고 이에 따른 이제 시장 영향인데 부동산 공약이 전반적으로 어떻고 좀 후보별로 차이점이라든지 공통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좀 짚고. 공약이 부동산 공약은 조금 심심하다라는 평가도 있더라고요. 아, 네. 요번에 대체적으로 좀 슴슴합니다. 슴슴하다. 예. 그러니까 원래 그 사실 지난 대선 때는 그 TV 토론회를 하게 되면 경제 분야에서 가장 먼저 그 토론을 했던 그 주제가 부동산이었거든요. 근데 요번에는 사실 부동산이 좀 민감하기도 하니까 좀 후보별로 좀 건드리지 말자. 좀 이쪽에 특별히 이슈화 시키지 말자. 뭐 이런 좀 그 전략이 있었던 것 같아요. 크게 건드리지 않았고 그래서 이제 기호 그 숫자를 가리고 우리가 이제 블라인드 테스트를 하면은 공약만 놓고 보면은 어느 후보인지 잘 분간이 안 가는. 그런 그렇구나. 예, 그래서 극명하게 대비되는 게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부동산이었고 그 집권했을 때 어떻게 달라질 것이다라는 시나리오가 딱 보였는데 요번에는 그렇진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주요 세 후보의 표를 한번 그 보고서에서 발췌했는데요. 표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그 이재명 후보, 김문수 후보, 이준석 후보 이 세 후보의 그 부동산 공약의 공통점은 세 꼭지를 좀 잡을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 주택 공급 확대에 대해서 목소리를 내고 있고요. 그리고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겠다. 그리고 정비 사업을 활성화시켜서 가겠다. 그리고 세제 조정은 거의 안 하겠다. 그리고 교통망을 확충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주택 공급 확대, 세제 조정, 그리고 뭐 교통망 확충 이렇게 세 가지를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방향성은 유사하지만 접근 방식에 대해서는 조금의 차이점을 좀 두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재명 후보는 공공 중심으로 많이 이렇게 좀 하겠다. 라고 하고 있고 김문수 후보는 그 시장을 좀 수요를 진작을 통해서 민간을 좀 많이 끌어들이겠다. 그리고 공공의 역할도 나서서 하겠다.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좀 합리적으로 민간 중심으로 좀 이어가겠다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세금 정책인데 부동산 하면 또 세금이 따라오는 가장 중요한 이슈지 않습니까? 지난 대선 때는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가 그 국토보유세를 신설하겠다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세금 부담을 더 가중시키겠다. 세금으로 컨트롤하겠다라는 이제 정책 의지가 좀 강했던 데 비해서 요번에는 우리 이제 3프로 TV에도 출연을 하셔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셨더라고요. 자기의 좀 입장이 바뀌었다. 그 세금을 꼭 가지고 컨트롤이 가능한 영역이 아닌 것 같다. 그냥 올라가는 건 올라가는 대로 하고 세금을 잘 내게끔 하면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뭐 이런 식으로 가서 현행을 유지하겠다라는 좀 기조를 밝혔고요. 추가적으로 더 그 완화까지는 모르겠어요. 완화까지는 모르겠지만 현 체제대로 유지는 하겠다. 뭐 더 강화하는 건 지양하겠다라는 걸 밝혔고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요번 지난 윤 정부에서 추진하려고 했다가 국회에 계류되고 있는 것들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지금 유예가 되고 있는 다주택자 관련된 양도세 중과 뭐 유예라던가 취득세 중과 같은 부분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같은 부분을 다시 한번 철폐시키겠다. 예, 이런 이제 기조를 가지고 있고요. 이준석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실수요자 중심으로 가겠다. 그래서 2주택까지는 좀 완화해주고 3주택 이상 다주택자 같은 경우는 세금으로 좀 무겁게 좀 컨트롤하겠다. 뭐 이런 기조가 좀 있습니다. 그리고 정비사업 관련된 부분은 뭐 재건축과 재개발인데요. 다 완화를 해서 좀 이렇게 공급을 원활하게 도모하겠다라는 취지는 같은데 이재명 후보는 공은 공이고 사는 삽니다. 그래서 아마 용적률 인센티브나 사업성을 좀 늘려줌으로 인해서 사업 속도는 좀 빠르게끔 해주겠지만 공공이 그만큼 기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기부 체납이나 아니면 임대나 뭐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공공의 역할은 하는 대신에 좀 찾아올 건 찾아오겠다. 뭐 이런 기조가 있고요. 김문수 후보는 아예 이제 민간에 좀 맡기겠다. 그래서 좀 장벽이 될 수 있는 것들은 계속 좀 낮추고 그리고 이제 중앙정부의 국토교통부 역할을
많이 줄이겠다. 그래서 예를 들면 서울시가 있잖아요. 네. 그럼 서울시에다가 이제 재량을 한껏 이양하겠다, 권한을. 그래서 국토부가 좀 역할을 좀 최소화하겠다, 요게 있었고요. 그리고 이준석 후보는 좀 재미난 게 네. 그리고 후보 중에서 가장 좀 젊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지 좀 젊은 청년 세대들이 가장 수요가 좀 많을 수 있는 이제 25평 이제 전용 5구 타입의 공급을 좀 늘리도록 하겠다. 중대형보다는 좀 네. 이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뭐 균형 발전이나 교통 관련해서는 일단 GTX A 노선이 서울역부터 삼성역까지는 개통을 아직 안 했지만 남쪽 구간이랑 북쪽 구간은 개통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좀 이용 편의성이 좀 높아지고 있다 보니까 뭐 F 노선까지 또 확장을 하고 기존의 ABC 노선에서 그 종착역을 더 늘리는 연장선을 또 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들을 하고 있는 목소리는 뭐 김문수 후보랑 이재명 후보가 좀 동일하고요. 네. 그리고 세종시 이전에 대한 얘기는 뭐 비슷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발표가 된 만큼 뭐 어느 후보가 당선이 되더라도 세종시의 뭐 국회 이전이나 대통령실 이전은 뭐 공통된 내용이기 때문에 다음 대선에는 또 이런 이슈가 또 안 나왔으면 하는 이제 좀 실행이 됐으면 뭐 이런 생각도 좀 갖고 있고요. 이준석 후보는 세종시에 대해서 큰 얘기는 없습니다. 네. 다만 이제 제가 요거 좀 괜찮아 보인다라고 했던 게 지방의 미분양 해결을 하기 위해서 공공이나 LH가 나서서 매입해 주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일반적인 그 민간 참여자들을 통해서 그 임대주택 을 등록을 할 수 있게끔 해서 네. 이제 좀 수요를 좀 진작하는 이제 그런 방식을 공약으로 좀 걸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필요한 것들도 있는데요. 사실 저도 설명을 드리고 있긴 합니다만 그 이 후보 이름을 좀 가리면 좀 잘 이제 구분이 안 가죠. 헷갈릴 것 전에 같아요. 비해서는. 네. 예, 그래서 요번에 보고서 쓰면서도 네. 그 고민을 했던 부분이 사실 이제 정책 흐름에 굉장히 민감하다 보니까 수요가 네. 확확 바뀌는 게임 체인지 역할을 이 공약이 하기 나름인데 지금은 사실 이어져 가는 시장의 흐름이 더 중요할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시장의 어떤 가격 결정 요인으로서. 예. 정책은 한 요 정도 공약은 좀 말씀을 네. 좀 정리해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동산이 너무 민감해서일 수도 그렇죠. 있고 네. 지금 경제 상황에서 뭐 내수라든지 그렇죠. 뭐 수출, 무역이라든지 네. 뭐 이런 부분이 워낙에 중요한 뭐 부분이죠. 성장률이라든지 더 이제 발등에 불이 좀 많아서 그런 게 아닐까 뭐 그런 네. 생각도 들기는 그렇죠. 하네요. 네. 근데 이제 뭐 가장 중요한 거는 부동산. 그래서 다음 대통령이 누가 되든 내가 사고 싶은 집값이 오를 것이냐 네. 아니면은 이 집값이 좀 잡혀질 것이냐 예. 이게 아마 가장 궁금한 부분인 것 같은데 네. 역대 정부를 보면 좀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아, 네. 네. 그래서 그 지난 이제 정권 교체 시기에 우리 시장 참여자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시장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이번 보고서에서 한번 다뤄봤는데요. 네. 장표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노태우 정부 때부터 윤석열 정부 때까지 역대 정권별로 이제 가격 흐름을 서울과 전국으로 나누어서 한번 봤는데요. 파란색이 전국 그래프고요. 빨간색이 서울의 이제 그래프입니다. 노태우 정부 때 역사적으로는 가장 많이 상승을 했었습니다. 아, 노태우 정부 때요? 네, 그러니까 서울과 전국 뭐 모두 70% 이상 상승을 좀 했었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인구가 늘어나는 네. 증가하는 시기이기도 했고 그 일자리를 찾아서 교육을 찾아서 이촌 향도하는 그러니까 서울의 인구 집중이 이제 가장 피크를 찍을 때였어요. 그래서 1년에 서울 인구가 30만 명씩 늘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아, 저 시기가. 네. 그러니까 30만 명이면 어느 정도 체감이냐면요. 네. 지금 세종시 인구가 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다가 1년에 세종시 하나씩 이렇게 매년. 네, 매년 이렇게 붙는 이제 그런 거다 그렇게 보니까 말씀해 주시니까 와닿는다. 네, 그래서 계속 올라가다가요. 네. 이때 기점으로 이제 꺾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이벤트가 있었냐라고 하면 그 수도권 200만 호 건설 발표하고 1기 신도시가 빠르게 이제 조성이 되고 입주를 하면서 아하. 서울의 인구가 절대 인구가 이때부터 감소하기 시작합니다. 저 때 그러면 이제 뭐 분당이라든지 그렇죠. 일산이라든지 네, 뭐 평촌 뭐 이런 게 생겨난 거 일기 네. 신도시가 이제 그러면서 이렇게 김영삼 정부 때가 이제 가장 그 안정적으로 변동성 없이 좀 왔다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좀 규제 일변도가 좀 강했고 물론 네. 이제 김대중 정부 때는 IMF 외환위기를 좀 타개하기 위해서 초기에는 완화 정책을 좀 쓰기도 했었고요. 이제 이러면서 상승률은
서울부터 되게 높게 이렇게 좀 보여졌습니다. 보통 네. 60%가 올랐고 나머지 전국은 한 30% 후반 정도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부터 좀 올라가는 좀 기울기 차이가 좀 있었고, 그리고 이명박 정부 때는 서울은 3% 하락한 반면에 전국적으로는 16%가 올랐었어요. 그래서 이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게 서울의 집값 팔아서 부산에 샀더니 부산의 집값이 오히려 올라가는, 서울은 그때부터 빠지고 뭐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국토가 좁지만 수도권별로 이제 다른 사이클로 움직이기 시작했던 첫 번째 정부가 이명박 정부 때부터 좀 그런 게 있었고요. 그리고 박근혜 정부 때는 요새는 뭐 영끌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좀 신조어가 됐지만 이때는 이제 하우스 푸어, 렌트 푸어 이런 얘기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은 다 하락했을 것 같지만 네. 그래프 보시면은 서울과 전국 모두 정권 초와 말기 비교하면은 10% 이상 상승을 했었고요. 유일하게 하락한 정부가 윤석열 정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아까 얘기하는 뭐 강남 3구나 특정 어떤 국지적인 시장 지역을 제외하고서는 네. 평균치는 집권 초기와 말기를 비교했을 때 서울과 전국이 이제 하락한 유일한 정부가 이제 윤 정부가 있었고요. 대부분은 다 이렇게. 이유가 코로나가 큰가요? 코로나는 이제 문재인 정부 때 유동성이 확 풀리면서 네. 이제 서울과 전국이 이렇게 급등했던 이제 대세 상승장의 그 배경으로 코로나가 있었고, 여기 2022년 하반기부터 급격하게 꺾이기 시작했는데 네. 이때는 테이퍼링이 있었고 이제 물가를 잡기 위해서, 코로나 때 풀렸던 유동성을 잡기 위해서 네. 급격하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서 지방 같은 경우는 이제 미분양 PF 같은 게 레고랜드 사태가 터지면서 네. 꺾였고,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 사업이었던 일반 분양 둔촌주공이 계약률이 딱 낮아지면서 그때 조정을 좀 받았던 이제 그런 연유로, 근데 그 이후에는 올라가는 지역만 회복을 좀 했었고 나머지는 좀 이렇게 회복세가 좀 더뎌서 이때 출발했을 때 2022년 1월이 100을 기점으로 매매 가격 지수를 한다고 보면 네. 지금 이제 작년 연말 올 초가 그냥 95 정도로 이제 마감을 했던 거죠. 예, 역대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렇게 좀 흘러왔었습니다. 네. 그럼 요 흐름을 보면 이제 네. 정권별로 주요 부동산 정책에 따라서도 요 가격 흐름이 좀 영향을 많이 받았는, 뭐 예를 들면 네네, 그렇죠. 뭐 규제로 많이 누르면 오히려 가격이 좀 더 튀고 뭐 네. 완화하면 뭐 어떻게 돼요? 이런 법칙이 실제로 가격을 보면은 정책에 네. 따라서 좀 적용이 됐나요? 예, 네. 요새 가장 많이 받는 질문입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고객 상담하거나 할 때는 네. 그러니까 뭐 규제하면 오르고 뭐 오히려 완화하면은 떨어진다. 일반적으로. 네, 그래서 대통령이 네. 누가 되느냐. 그러니까 어느 성향의 그러니까 진보 정권이 집권을 하면은 가격이 오르고 보수 성향의 이제 대통령이 집권을 하게 되면 가격이 빠지냐. 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이렇게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렇게 공식적으로 있진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IMF가 있었고 10년 뒤에 2008년에 이제 리먼 사태가 나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있었잖아요. 그러면서 2018년, 19년도에 유행했던 키워드가 10년 위기설 이런 얘기 있었어요. 네, 10년 위기설. 근데 그런 건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뭐 정책에도 그런 공식이 있진 않더라고요. 네. 영향은 분명히 있긴 한데 딱 그렇게 공식처럼 수학적인 공식처럼 있진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네. 앞선 장표에서 굵직하게는 설명을 좀 드렸지만 좀 디테일하게 좀 말씀을 드리면 노태우 정부 때 뭐 물론 이제 보수 성향이 좀 강했죠. 그 이때도 이제 뭐 완화를 했기 때문에 올라간 건 아니고 네. 말씀드린 대로 인구가 급증을 하기 시작하면서 수요가 늘어났기 때문에 늘어난 거고, 네. 예, 그러면서 인구를 분산하기 위해서 수도권 200만 호 건설 1기 신도시가 입주를 빨리 했죠. 네. 그러면서 이제 가격이 하향 안정이 오히려 됐습니다. 네, 이랬던 상황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있었을 거예요. 규제하면 오른다라고 했던 게 아마 문재인 정부 때 그 2017년 8.2 대책이 나왔는데 이때는 이제 규제 패키지라 그래서 한 40개가 되는 규제가 왔었고 네. 주요 내용들이 다주택자 대출 안 해주고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이런 용어가 이때 처음 네, 이제 이때 아마 익숙하게 나왔을 거고 네네. 이때 좀 많이 좀 올라갔던 게 있었는데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결정적인 어떤 그 트리거링이 됐던 것 같아요. 아하. 그러면서 사실 이제 그 경기 부양을 위해서 미국은 60대 금융위기 때보다 60배 빠른 속도로 돈을 풀었고 우리나라도 한 2% 중반 가던 금리가
0.5%로 거의 제로 금리로 이렇게 막 내려가니까 그때 이제 막 이런 이제 정책이 사실은 무효했던 거죠. 경제 여건 그리고 막 재정 지출 막 보조금 많이 해주고 지원금 해주니까 그런 게 있었고 그리고 노무현 대통령 때는 요때 이제 그 정책이 하나 이제 집권 초기에 또 나오는 게 있는데 이때는 이제 글로벌리 어떤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 경제 성장을 되게 할 때입니다. 근데 이제 경제 성장 하다 보면 소득이 늘어나고 구매력이 커지니까 자산 가격도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었고요. 이명박 정부 때 가서는 그 금융위기로 시작을 하니까 이때는 이제 4대강 건설 많이 들어보셨을 거고 네. 그렇죠. 주택 공급이랑 이쪽으로 좀 건설 경기를 좀 활성화시켜서 경제를 좀 이끌어 나가려고 했던 좀 그런 분위기가 좀 있었는데 지방 같은 경우는 좀 많이 활성화가 좀 됐었어요. 네. 그래서 서울과 뭐 전국이 좀 따로 노는 모습이 있었고 박근혜 정부 때는 그 신도시 개발을 더 이상 안 하겠다. 왜냐면 이제 서울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서울 집값이 안 올라가는데 주변에 신도시 건설을 해서 분산할 이유가 없으니까 택지 개발 촉진법을 폐지시키고 서울로 다시 좀 유입을 하면서 매매 가격은 정체돼 있는데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서 매매 전세 갭이 붙어지는 이제 그런 단초가 됐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문재인 정부 때 가격 상승의 어떤 도화선이 좀 됐던 요런 분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어느 정도는 맞아요. 그러니까 그 규제를 하게 되면 참여자들이 공급에 뛰어들질 않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제 공급 감소로 이어지고 이제 매물이 희소화해지니까 가격이 올라가는 건 있지만 중요한 키는 이게 정책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구조적인 되게 복합성이 좀 많아요. 아, 그러겠네요. 네, 그러니까 경제에 후행을 하게 되고 그리고 정책은 어쨌든 지금 흘러가는 시장을 바로잡고 균형을 잡기 위해서 후행 조치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이제 꼭 떨어지지만은 않아서 좀 전체적으로 수급도 봐야 되고 금리도 봐야 되고 경제 여건도 봐야 되고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편을 딱 치우친 공수처럼 이렇게 해야 돼. 이건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특히나 요번처럼 공약이 가져다주는 의미가 후보별로 큰 차이가 없을 때는 시장 흐름이 더 중요하다. 요걸 좀 강조드리고 싶어요. 재밌는 댓글을 봤어요. 그러니까 우리 집값 상승한 거 있잖아요. 정부별로 노태우 정부부터 해가지고 올라가는 그 차트랑 코스피를 같이 좀 비교를 해줬으면 좋겠다. 집값 저렇게 올라가는데 주식은 우리 주식은 어떻게 되냐 이런 지금 댓글을 아까 봤는데 네. 자 이번에 6.3 대선이 사실은 저희가 생각지 못한 조기 대선이잖아요. 탄핵 국면 때문에 조기 일찍 펼쳐지는 대선인데 탄핵 국면을 살펴보면은 12월부터 지금까지 사실상 이 정부의 기능이 좀 마비되는 느낌을 그렇죠. 저는 받긴 했거든요. 네. 탄핵 국면에서 그러면 부동산은 눈치만 봤냐? 어떤 흐름이었을까요, 지금? 네, 그래서 지난 흐름을 한번 반추해보기 위해서 요번이 이제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이 두 번째다 보니까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전후에 아파트 이제 거래량을 한번 장표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탄핵 소추가 결정됐을 때부터는 그 직후부터는 아무래도 이제 불안 심리가 작용을 하다 보니까 관망세가 짙어집니다. 그러면서 거래량이 뚝 끊기기 시작해요. 시작하다가 어느 정도 사회적인 합의를 이제 이끌어내기 위해서 안정을 찾아가면서 거래량도 좀 증가를 하기 시작하고요.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나서는 불확실성이 좀 해소가 됐기 때문에 거래량이 좀 이렇게 더 증가하는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요번 상황도 그 크게 다르진 않았어요. 12월 달에 계엄 사태 이후에 거래량이 이제 얼어붙기 시작했다가 1월, 2월 지나가면서 그 거래량은 좀 점진적으로 좀 증가를 했었죠. 그러니까 오히려 탄핵 이슈보다는 지역적으로는 그 토어구역 확대 이런 게 좀 더 크게 좀 작용을 했었고 그래서 아마 제가 그 역대 이제 정권별로 그 매매 거래량도 또 준비를 했는데요. 그러니까 탄핵뿐만이 아니라 정권 교체, 그 긴 5년간의 임기가 아니고 딱 그 선거 직전과 직후의 거래가 어떻게 움직였는지까지도 한번 궁금해서 조사를 좀 해봤더니 20대부터 17대까지 역대로 보면은 그 18대, 그러니까 이제 아마 이제 박근혜 정부 때가 될 것 같은데 요때만 제외하고 일반적으로는 그 선거가 지나면은 거래량은 늘어나요. 네. 그 아까 이제 뭐 앞선 장표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이제 탄핵 그 되고 나서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이제 거래량이 증가했던 것처럼 일단 선거를 앞두고는 관망세가 좀
이제 짙어지고 어떤 판이 깔리는지 한번 보자 한 다음에 선거 끝나면 그 다음부터는 좀 올라가요. 네, 그러니까 아마 요번에도 공식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좀 상식선에서 접근을 했을 때 6월 3일날 이제 대선 끝나고 나서는 아마 한 7, 8월 정도까지는 거래선은 좀 어느 정도 점진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고 네. 보통 한 3개월 정도가 되면 새 정부가 출범하고 나서 그 신정부의 의지가 담긴 그 주택 공급에 대한 로드맵이 발표가 돼요. 네. 근데 그 로드맵이 발표가 될 때 현상 유지 또는 기조가 유지가 되면은 거래는 쭉 갈 수가 있지만 확 판을 바꿔버리는 전환점이 제시가 되면 그때 가선 또 거래량이 또 감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올해도 한 가을쯤 돼서 로드맵이 발표가 좀 될 것 같고 그 전까지는 지금 선에서 조금 유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지역적인 재료가 더 중요하다. 네,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네네네. 저는 걱정이 되는 게 7월부터 대출이 좀 힘들어진다. 그러면은 7월 전에 막 이제 준비하신 분들도 좀 계실 것 같은데 대선 끝나고 지금 부장님께서는 그래도 7, 8월까지는 거래량이 늘어날 것 같다라고 하셨는데 실제로 대출이 안 나오게 된다면 아니면은 대출이 좀 힘들어지게 된다면 DSR 3단계가 지금 7월부터 시행이 되니까 그 걱정이 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래서 원래 연초에는 뭐 전략 후강을 얘기했지만 저 같은 경우는 상반기에 오히려 빨리 시장 움직일 수 있다 말씀을 좀 드렸었잖아요. 그렇게 말씀드렸던 그 배경 중에 하나가 7월부터 강화되는 대출 규제가 자리 잡고 있었는데 지금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미국발 금리 인하에 대한 이제 컨센서스가 자꾸 뒤로 좀 밀리면서 그 정책이 가져다 줄 수 있는 대출 그 감소 효과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자꾸 이거를 반감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7월 달이 돼서 스트레스 DSR 3단계가 도입이 되면은 뭐 연봉 한 6천만 원 정도 되는 급여 생활자 기준으로 1억 빌렸을 때 1억 빌렸을 때 늘어나는 이자 부담이 아니라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거죠. 예, 한 1,000만 원 단위로 좀 줄어드니까. 근데 이게 사실은 이제 집이 뭐 1, 2억짜리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좀 크게 작용할 수 있다라는 그 심리가 이제 대출 금리가 낮아지는 게 이거를 좀 상쇄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보다는 스트레스 DSR에 대한 그 감소 효과가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아요. 아, 그래요? 네. 그렇게 클 것 같지는 않고 물론 이제 6월 달에 그 전세 보증 한도를 좀 축소했으니까 여기에 대한 효과가 있을 거긴 한데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물이 반이 남아 있을 때 반씩이나 남았냐 아니면 반밖에 안 남았냐 이렇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기준금리가 인하했을 때 기준금리 인하 효과가 이것밖에 안 돼? 라고 할 수도 있고 이쪽에서 보면 스트레스 DSR 확대해서 100% 적용하는데 이렇게밖에 뭐 시장이 위축되지 않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선마다 좀 다를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기준금리 인하라는 게 기대감이 있고 상승 요인이 있고 이제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또 이제 하락 요인이 있고 이게 이렇게 좀 부딪히는 이제 그런 거라서 이쪽만 있을 때는 좀 안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또 금리 인하에 대한 또 기대치가 계속 좀 상존하고 있다 보니까 그래서 아마 거래량은 뭐 7월 달까지도 계속 좀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매매 시기 자체가 좀 이제 비성수기로 좀 접어드는 게 있어서 좀 계절적인 이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지난 5년 동안 좀 이렇게 흘러왔었기 때문에. 그런 데 관심이 많다 보니까 그런 문자만 와요 저한테. 7월 전에 대출 받으셔야 된다 뭐 이런 문자들이 오고 있어가지고. 근데 실제로 주담대 미리 받은 사람 좀 늘지 않았어요? 네, 미리 받은 사람 좀 늘었죠. 왜냐면 어차피 나는 실수요자고 그 주거 이전에 계획이 있은 분들은 대출 한도 줄어들기 전에 약간의 이제 절판 마케팅처럼 미리 좀 받자라는 게 좀 있었죠. 네, 그리고 이제 공약에 의해서 크게 환경이 바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없으니까 그 미리 좀 이제 그거 새 판을 한번 보고 진입해야겠다. 이것보다 그냥 필요할 때 지금 해야겠다. 그리고 대출 한도 줄어드니까 오히려 이게 더 나한테 중요한 이슈다. 그래서 미리 좀 대출 받는 사람도 많이 있었죠. 그래서 뭐 거래량 말씀을 좀 드리기도 했지만 그 집권 1년 차의 가격 변동률도 준비를 좀 해봤는데요. 그 앞서 한 페이지 전 건데요. 가격 등락은 이제 막대 그래프가 좀 보기가 쉬워서 그 분홍색이 전국이고 회색이 그 서울인데요. 그러니까
제가 결론을 좀 짚어드리고 싶은 거는 정책 효과가 잠깐 있어요. 그리고 큰 흐름에서는 시장이 이제 경제라는 큰 틀 안에서 움직여 왔던 대로 흘러가려고 하는 관성이 좀 큽니다. 네. 그래서 노무현 정부 때 이렇게 집값이 계속 서울과 전국이 올라가니까 이때 이제 그 2003년 그 10월 29일 날 그 종합부동산세가 처음 등장해요. 역사상. 그리고 요때 나오면서 뭐 재건축 부담금도 늘리고 이런 대책이 발표되니까 집값 떨어집니다. 네. 떨어지다가 1년 차니까 다 담지 못했는데 한 3개월, 4개월 있다 다시 이렇게 올라가요. 그 전체적인 뭐 경기가 좋아지고 뭐 구매력이 좋아지는 거를 이길 수는 없었던 게 있었고요. 그리고 뭐 문재인 정부 때도 마찬가지로 그 파리 대책 나오고 나서 잠깐 줄지만 다시 연말부터 올라가는 이런 흐름이 있었고 네. 반면에 이제 박근혜 정부 때는 어떻게든 좀 활성화시키려고 부양책들을 막 쏟아내요. 쏟아내도 그냥 이렇게 시장을 계속 안 좋습니다. 따라오질 않는구나. 네. 네. 그리고 한참 뒤에 이제 좀 전국적으로 이제 미분양이 좀 많아지니까 이제 올라오는 네. 이런 모습이어서 그 정책이 또 이렇게 집권 1년 차 때 바로바로 작용하는 거는 뭐 효과는 한 3, 4개월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이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정책도 정책인데 네. 진짜 이게 너무 복합적으로 돼서 그래. 결과적으로 그렇죠. 중간에 형성되는 심리가 진짜 그렇죠. 영향을 좀 많이 주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다들 사서 집이 오르고 있어. 그러면 막 나만 없어. 뭐 예를 들면 이런 심리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들이 좀 더 과속화시키지 않나요? 맞죠. 그러니까는 정책이 이제 영향을 미치는 하나의 요인, 그리고 경제가 하나의 요인, 수요와 공급의 하나의 그쵸. 요인, 뭐 이런 게 결국에 더해져서 그 올라갈 것이다 또는 지금 빨리 사야겠다 이런 사람들의 심리가 많아지면 결국에는 이제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서 이제 결국엔 심리로 움직이는 거죠. 부동산 심리인 거죠. 근데 그 심리를 움직이는 게 너무 복합적이에요. 네. 그렇죠. 네. 입지가 될 수도 있고 뭐 정책이 될 수도 있고 하는 것이죠. 네. 좋아요. 재밌다. 재밌어서 시간이 좀 빨리 가는 것 같은데 잠깐 여러분들 저희 숨만 돌리고 광고 한 번만 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광고 타임. 와, 멋있다. 부러운가? 기본기 연습과 스트로크 훈련에 1532시간을 투자해 갖게 된 리듬이다. 나의 드럼도 나의 자산도 투자로 키운다. 나는 투자한다. 나는 성장한다. NH투자증권. 네, 아침엔 투자 함께하고 계시고요. 네. 오늘 정보현 부장님과 부동산 이야기, 특히 대선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그렇죠, 중요합니다. 또. 관련된 정책, 뭐 이런 부분, 대선 이후엔 어떨 것인가 이런 부분들 좀 살펴보고 있는데 일단 윤석열 정부 주요 부동산 정책은 어땠고 요 영향이 이제 현재 부동산까지도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건지 이 부분 이제 잠깐 체크하고 또 다음 얘기 정리를 다음 얘기 위해서 간단히만 요약을 하면 그 규제 완화를 많이 하려고 시도는 했는데 그 여전히 이제 시도는 했지만 유지되고 있는 게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그 나왔던 그 규제 지역들,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이런 게 그 서울, 강남 4구에는 핵심 지역엔 아직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스트레스 DSR 우리가 얘기 많이 하고 있는데 그 대출 규제를 그 소득의 차주의 상환 능력으로 하겠다, 담보가 아니라 그런 DSR이 유지가 되고 있고.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가 양도세는 유예가 되고 있지만 취득세는 여전히 중과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그 똘똘한 한 채에 대한 그 구조적인 그 측면이 지금 5년째 계속 이어지고 있다. 요렇게만 딱 윤 정부 부동산 흐름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똘똘한 한 채 그리고 신축 좋아하시고 그렇죠. 얼죽심 좋아하고 얼죽심 몰리고 이제는 그 똘똘한 한 채가 그냥 똘똘한 한 채가 아니라 한 채 괴물이 좀 되는 지역들도 나오는 것 같아요. 130억은 아까 압구정 130억, 반포 70억 이런 것들. 무슨 뭐 빌딩 값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괴물이라고 표현하시는 게 확 그러니까요. 와닿아요. 그래요. 결국에는 중요한 게 이제 어떤 부동산 관련해서 어떤 법안들이 또 통과가 돼서 이 부동산 시장을 좀 규제하거나 아니면 규제를 풀어주거나인데 지금 국회 안에서 좀 계류되고 있는 아니면 논의되고 있는 법안들이 좀 있을까요? 화면으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워딩이 많아서 그 여러 규제 완화에 대한 시도가 있었지만 지금 확실하게 통과가 된 거는 그 재건축 패스트 트랙이라 그래서 그 소위 이제 안전진단을 통과해야지만 재건축이 사업 진행이 될 수 있었는데 안전진단 착수하지 않아도 일단 재건축 사업 할 수 있게 해줄 수 있는 요 법안이
이제 작년에 국회에 통과가 돼서 올해 2분기 말부터, 그러니까 6월 달부터 시행이 됩니다. 예, 요거 하나만 일단 통과가 됐고, 비슷하게 이제 네. 1기 신도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요런 것만 됐고요. 여기 나와 있는 이제 실거주 의무 폐지도 유예가 됐고, 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도 일단 유예가 됐고, 뭐 이런 것들 다 지금 유예가 된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요번 이제 새 정부가 출범이 되면 이런 것들에 대한 좀 해소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있기는 한 거죠. 네. 어쨌든 정비사업 이런 것들 다 완화해 주기로 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다 계류가 되고 있고 임대차 입법도 지금 다 계류가 된 상태. 그러니까 맨 위에 거 빼고는 여기는 다 불투명한 것들인 네. 겁니다. 네. 맨 위에 거 이렇게 음영으로 네. 주신 요금만 살짝 넣어놨습니다. 확정. 네. 네. 그래서 아마도 새 정부 이제 6월달에 바뀌고 나면 네. 정비사업 어떻게 풀어주겠다라고 하면은 일단 뭐 제초안 폐지는 안 시켜줬지만 네.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일단 뭐 좀 30년 지나갔으면 우리도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쪽들은 좀 많이 나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뭐 저도 이제 정당별로 이제 좀 공약을 보면은. 한 목소리로 사실 재건축이나 재개발은 규제 완화를 하겠다 네. 이런 식으로 목소리가 좀 모이고 있는데 사실상 실제 사업 속도가 굉장히 좀 중요한 네. 거 아니겠습니까? 아 그렇죠. 그러니까 재건축이 뭐 정책만 가지고 뭐 완성이 되는 건 아니니까 네. 결국엔 이제 사업 시행 주체가 결국에 사업성이 맞아야 하는 건데 공사비 증액에 대한 이슈가 뭐 고점은 지나가고 있긴 합니다만 네. 여전히 그 조합과 시공사 간에 풀리지 않는 과제이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전에는 이제 정책 규제에 대한 영역이었는데 재건축이 네. 이제는 규제 완화 쪽으로 간다고 하면 이제는 사업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업성이 안 좋은 곳들은 뭐 정책은 풀어줬지만 다음 단계로 이제 계산이 안 맞으니까 못 나가는 이제 이런 사업장들이 많이 좀 생기겠죠. 그러면 그쪽은 재건축을 기대할 수가 없으니까 뭐 수요자들한테 좀 외면받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우려스러운 좀 불균형이 강남 쪽은 그래도 좀 시공사들이 재건축에 좀 사업자 뭐 선정할 때 좀 들어오려고 하는데 네. 최근에 이제 뉴스에서 본 것은 상계동의 주공 5단지 같은 경우가 우리 재건축합니다. 시공사 들어오세요라고 했는데 아무 건설사가 안 들어와요? 네, 안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저 애인 구합니다라고 하는데 이제 관심 있는 이성이 아무도 안 들어오는 이제 그런 건 거죠. 근데 누구는 이제 싱글 됐어요, 홀로 됐어요 하면 이제 막 줄 서고. 그렇죠. 저는 남자친구가 되면 뭐 해줄 겁니다. 저는 남자친구가 되면 뭐 해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런 이제 재건축 사업장도 규제 영역에서 좀 자유로워지니까 사업성 측면에서 이제 그 온탕과 냉탕이 이제 막 나뉘어지는 이제 그런 시장이 앞으로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다음 정부에서. 야, 근데 인기가 없으면 더 좀 어떻게 그렇죠. 악순환이 될 것 같아요. 인기가 그렇죠. 없으면 악순환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에는 사업성이 좋은 지역이든 안 좋은 지역이든 똑같이 규제 막혀 있으니까 똑같이 앞발을 못 내딛었는데 네. 이제는 준비된 사람 가세요. 하니까 이제 준비된 사람들만 이제 더 몰리겠네. 예,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지금 이 얘기도 어쨌든 구축, 신축 요 큰 범위 안에서는 네. 이렇게 네. 이어지고 있고 많은 분들께서 지금 구축, 신축 얘기를 좀 하고 계세요. 네. 전반적으로 그럼 집값 상황 봤을 때 이 구축, 신축 사이에서의 집값 상황도 좀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러니까요. 특히 전월세 상황도 예,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이것도 화면을 오늘 제가 화면 많이 띄워드리네요. 좋습니다. 네. 저보다는 이게 더 보시기 좋으실 거니까.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게 그 사람 연령처럼 연식으로 많이들 알고 계시는데요. 그 연령별로 한번 이제 나눠 놓은 건데요. 네. 5년 이하의 신축이 빨간색, 그리고 20년 넘은 이제 구축이 연한 분홍색인데요. 네. 이제 최근 3개년을 봤을 때 그러니까 시발점은 비슷합니다. 네. 그러니까 시작은 비슷한데 끝에 갔을 때 이제 지난 분기 때 보면 빨간색과 그 구축의 가격 폭이 이렇게 벌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걸 보면은 그동안 시장은 신축 중심으로 확 움직였다. 예, 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게 서울뿐만이 아니라 전국도 사실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오랫동안 가격 형성이 있었으니까 전국적으로 시작됐을 때는 이제 오래된 아파트 가격이 높았는데 많이 추월을 좀 해서 좀 따라잡았던 요런 것들도 좀 있죠. 네. 네. 그리고 요것도 좀 말씀을 좀 드릴까요? 그러니까 이제 신축과 구축 연식에 따른 이제 가격 차별성도 있지만
이제 지역별로 이제 가격 격차가 더 많이 커졌다라는 게 이제 극명하게 나타나는 것이 뭐 전국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5분위라고 해서 이게 이제 이런 표현들 많이 보셨을 건데 5분위가 뭐냐면 상위 20%예요. 그러니까 5등급으로 나눈 거죠. 그렇죠. 5등급으로 나눠서 5분위가 하위가 아니고 가장 높은 상위 20%. 그리고 여기 있는 1분위가 반대로 하위 20%. 그래서 양극화를 우리가 살펴볼 때 숫자로 어떻게 볼 수 있냐면 요 5분위하고 1분위의 배율 차이를 봐요. 몇 배수 차이가 나느냐. 그러니까 상위 20%가 하위 20%의 몇 배수인 거냐. 이걸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5년 전에는 그 5분위 배율이 7.3배였어요. 네. 근데 최근에는 이게 11.2배율입니다. 그러니까는 상위하고 하위가 이제 10배 이상 차이 나는 이런 분위기로 지금 벌어지고 있고 서울은 이게 이제 5.8배수까지 좀 늘어났죠. 네. 가격이 이렇게 됐고 제가 월세 같은 경우도 뭐 그래프 요건 이제 배율 차이 나는 거를 하진 않았고요. 전월세 가격은 계속 그 상승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월세도 상승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그 오피스텔 포함해가지고 평균 월세가 서울 같은 경우 이제 90만 원 넘었다. 평균 월세가요? 네, 평균 월세가. 그러니까 이제 작은 방을 들어가더라도 이제 90만 원 넘었다라고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뭐 이제 소득이 좀 낮은 청년 세대거나 아니면은 이제 아직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학생들 같은 경우가 굉장히 이제 주거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드는 거죠. 야, 진짜 그 숨만 쉬어도 돈이 나간다고 하잖아요. 네. 월세가 저는 대학 때 한 30-40만 원 정도 원룸에 이렇게 거주를 했던 것 같은데 지금 90만 원이 평균이라면 와, 정말 힘들겠다. 그렇죠. 저도 좀 부끄럽긴 합니다만 제가 또 다시 오랜만에 저도 학교를 갔어요. 그래서 지금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데 지금 박사 과정이요? 박사 과정을 밟고 있는데 이제 같은 연구실에 석사 연구원분들도 계시고 하는데 이제 다른 지방에서 올라오신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높은 지역이 아니에요. 그 비싼 지역이 아닌데 뭐 동대문구나 뭐 이쪽 주변에 월세를 자기가 80만 원에 했다. 근데 이제 주차는 자기 꼭 해야 돼서 그 필로티가 있는 빌라로 들어갔는데도 80만 원 해서 나는 이제 전일제 학생이다 보니까 부담이 많이 됐고 공부 정말 열심히 해야겠다 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금 받아야 돼, 맞아. 그래서 거기에 80만 원이나 하냐고. 그 얘기 들으면서 놀랬던 이제 기억이 이제 현실에서 와닿더라고요. 그러니까 주거 비용이 많은 거고 이거를 전월세 전환율이나 대출 이자랑 비교해서 임대인한테 월세 내는 게 유리할 것이냐 아니면 대출 받아서 전세로 들어가고 이자를 은행에 내는 게 유리할 것이냐 이제 요거에 이제 왔다 갔다 핑퐁이 있고요. 전체적인 주거 비용 상승은 물가 상승만큼 그 이상 좀 한 것으로 이제 체감이 되는 부분입니다. 야, 저희가 뭐 길게 얘기하고 있는데 메롱님께서 오늘의 요점 부동산도 주식도 갈 놈은 간다. 지금 몰리고 있죠, 부동산도. 저희 한창 뜨거웠던 토어제 얘기 좀 해볼게요. 이게 뭐 확대까지 지금 지정된 상황인데 그래 정권 바뀌면 이거 토어제 좀 건드려 주겠지 뭐 이런 생각이 나오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참 이게 참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는 토어제가 일단 9월 30일까지로 6개월 동안 묶기로 했었잖아요. 그리고 4개 행정구를 묶었는데 서울 면적의 4분의 1 이상 차지하고 있고 이제 집값이 움직이는 맨 윗단계에 있는 행정구라서 지금까지 보면은 풍선 효과가 크게 있진 않았어요. 풍선 효과가 크게 있진 않아서 뭐 마포구나 뭐 성동구로 뭐 집값이 막 번지거나 이러진 않았는데 간간히 뭐 아현동이나 아니면 뭐 염리동이나 공덕동 아니면 성동구 같은 경우는 옥수동이나 성수동 이런 곳들에 이제 신고가는 계속 나오고 있고 동작구 흑석동도 나오고 있고 그리고 이제 경기도 과천처럼 이런 곳들은 지금 역대 신고점을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대선이 끝났다고 해서 서울시의 이 토어 구역이 해제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의문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요번에 이제 요 보고서 결론 부분에다가 이걸 좀 잡아놨는데요. 이 한번 보여주시면 일단 그 똘똘한 한 채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큰 핵심 변수 4가지로 맨 첫 번째로 꼽은 게 저는 이 토어구역 확대 지정의 연장 또는 해제 여부를 꼽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 서울시나
아니면 다음 정부에서 어떻게 판단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번에 2월 달에 해제했다가 또 다 같이 한번 들끓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쉽게 풀지는 어려울 건데 그러면 그 전까지 9월 말까지 시장이 계속 하락 기조가 유지될 것이냐? 그렇진 않거든요. 네. 지금 소리 없는 아우성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좀 변수로 좀 작용할 것 같아요. 큰 이제 퀘스천 마크로 찍어두고서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토어제 그 변화 있을 때도 부장님께서 긴급으로 나와주셔서 맞아요. 긴급 편성. 네, 진단을 해주셨었는데 요게 또 대선 이후에 변화가 좀 변수가 될 수 있겠네요. 아, 네, 그렇습니다.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음 내용 좀 넘어가 볼게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영양 전망 간간히 지금 언급을 해주셨지만 좀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우시고 싶으신 분들은 좀 그런 결론 쪽으로 이제 가고 싶은 것 같아요. 이제 시간도 다가오고 결론 가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정책 공약도 중요하지만 이런 제 지기도 봐야 될 텐데 일단 그래서 뭐 미국의 영향을 받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어쨌든 우리 당사 하우스 뷰도 한 3차례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고 시기는 조금 늦춰질 수는 있겠지만 뭐 이런 부분들이 심리적으로는 매수를 대기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상승 요인으로 좀 작용을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지방 같은 경우도 선택적으로 지역들도 좀 회복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지난 3년 동안 계속 내리막을 걸었고 그리고 가장 큰 리스크로 계속 장기간 화두로 작용했던 게 지방 안 좋아, 그 PF 안 좋아, 자금시장 안 좋고 건설사 망할 거야. 이런 것들 때문에 있는 것들도 뭐 미분양이 나는데 기존의 매매가 좀 활성화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좀 턴어라운드를 좀 할 것으로 좀 보고 있어서 어제 오늘 기사도 보면은 PF가 많이 정리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계속 좀 뭐 4월 위기설, 총선 앞두고 뭐 9월 위기설 뭐 이런 게 계속 있었는데 이제는 확실하게 선을 좀 그은 것 같아요. 이제 규모가 1금융권 별로 없고 상호금융이랑 이제 저축은행 쪽에 조금 있는데 이게 주거용 쪽에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상업용 쪽에 많이 있다 보니까 이쪽이 이제 구조적으로 그 리스크로 크게 작용하진 않는다. 큰 흐름에서 부동산 시장의 영향은 이제 미비할 것이고 본격적으로 CR 리츠와 LH가 매입할 거니까 걱정 붙들어 매세요. 연착륙 확신합니다라고 아예 요번에 정부 출범 앞두고 나서 선을 좀 그은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광역시권이나 산업 기반이 좀 있는 곳들은 좀 이렇게 반등할 여지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이준석 후보 공약이기도 했습니다만 미분양 지역들 집 사면 등록임대주택 활성화 시켜줘서 세제 혜택 주겠다, 보유주택수 빼주겠다 이렇게 하니까 뭐 이쪽으로 좀 올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지방도 선택적으로 회복이 좀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그 실수요자들은 본인이 계획했던 대로 그냥 쭉 그냥 이어 나가시면 될 것 같아요. 선제적으로 전략을 좀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 추가로 이제 투자를 하시거나 이미 다주택을 갖고 계신 분들은 올해 말이나 내년 초까지 그 정부의 정책 상황을 좀 보면서 유연하게 계속 보유를 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는 앞으로의 5년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은 지금 좀 몸무게 가볍게 하는 게 나을 것이다. 이런 계획을 할 건지를 올 하반기 때 정하시면 될 것이고요. 무주택자분들이나 1주택자 갈아타실 분들은 만약에 그 갈아타는 대체주택이나 내가 옮겨 살려고 하는 몸테크할 곳이 재건축이 아니다라고 하면은 기축 매매는 좀 선제적으로 먼저 하셔도 저는 큰 흐름에서 무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 기조가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흐름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결론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우리가 이제 계속 얘기하면서 최근에는 경제 얘기하면서 관세 정책, 우리 성장률 큰일 났다, 내수 큰일 났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 부동산 정책이나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까지도 생각하고 계시죠? 이게 이제 그 동전의 양면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가 안 좋아지면 부동산 안 좋아질 수밖에 없는데 이게 때로는 안 좋은 뉴스기 때문에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잖아요. 배드 뉴스. 그렇죠. 그 우리 3프로에서도 그런 얘기 많이 다루고 있는데 미국의 어쨌든 이제 관세 그런 정책이 좀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다 보니까 이제 물가 상승에 대한 압력도 커질 것이고 결국에는 이게 금리 인하의 무게를 싣고 있기 때문에 그 금리 인하는 어쨌든 이제 부동산 시장 그 가격 상승과 수요자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는 좋게 작용을 하니까 그래서 이게 부동산 시장에는 금리 인하로 연결되면서 더 가격이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좀
인과관계를 좀 살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게 지금은 아니지만 그렇게 될 가능성이 일단 좀 높아 보인다. 그렇죠. 네. 네. 뭐 7월까지도 한번 또 뭐 유예된 것도 봐야 될 거고 어떻게 될지는 뭐 디테일하게 봐야겠지만 큰 흐름에서는 이렇게 움직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거죠. 그래요. 오늘 진짜 딱 대선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 시점에서 이 대선 정책과 관련돼서 부동산 얘기 어떻게 좀 봐야 되는지 사실 갈피를 좀 못 잡고 있었는데 그렇죠. 오늘 중심을 좀 잡아주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 다음에 나오실 때는 대선 끝나고 결과 알고 이제 또 나오시겠네요. 아, 네네. 그때는 또 그때 나름대로 해주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오늘 뭐 못하신 말씀 있으면 마무리 말씀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드릴 말씀은 거의 다 드렸는데요. 그러니까 주요 공약 중에 하나가 이제 공급 확대 기조잖아요. 그렇죠. 근데 공은 이제 누가 말씀하셨듯이 빵처럼 내일 당장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시간이 좀 현실화되는지 좀 걸리죠. 그러니까 이제 거시적인 경제 요건이나 수급 요건이 지역별로 더 중요할 것이다. 이게 이제 키포인트인 거죠. 그리고 그 구조적으로는 똘똘한 한 채는 변하지 않을 것이다. 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선택은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하셔도 늦지 않은 거고 다만 투자 수요는 정책을 보고 좀 하셔야 되는 게 있는 거죠. 오늘도 알겠습니다. 깔끔한 정리를 해주신 정보연 우리 예비 박사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열심히 하세요. 왜냐면은 대학 가서 젊은 분들하고 함께 또 공부를 하셔야기 때문에 박사 과정을. 제가 하버드 얘기를 했는데 저는 넣어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지수 좀 보겠습니다. 역시 보합권입니다. 코스피, 코스닥 뭐 0.1% 각각 강보합, 약보합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니 아무래도 금요일이기도 하고 시장에서 봐야 될 사항들이 많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마무리 잘하시고 주말도 잘 보내시고요. 저희도 월요일에 만나야죠. 다음 주 월요일에 또 월요일에 남자와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라고 작가님께서 월요일은 또 특별 편성이 있다고. 월요일 기다려주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